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특별대담의 정지영입니다. 이제 곧 설입니다. 하지만 마음 편히 고향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코로나19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시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대명절 설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됩니다마는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설을 맞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방역에 성공함으로 해서 경제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1월 취임하셨죠? 이제 예, 1월 14일 날 취임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가 이제 터지면서 1년 가까이 코로나와 지금 싸우고 계세요. 그동안에 겪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갈 텐데요. 그간의 소회에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참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아주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어서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랜 기간 같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정말 협조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려움은 매우 크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되게 코로나 상황을 관리해 왔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의료인들이나 시민사회 또 이 자원봉사자들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다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대구 경북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 대구에서 주재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구 경북의 환자들을 우리 광주 전남에서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때는 병실이 없어서 아주 어려운 때였는데 그렇게 함께 해주신 그 정신, 그것은 아마 5.18 정신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광주의 위대한 정신이 빛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의 정 총리님 활동 모습 중에서도 가장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국회에서 답변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눈물을 훔쳤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을 훔쳤는지. 예, 의원과 이제 질문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임대인들이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임차인들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 임차인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슴이 북받쳐 올라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네. 지금은 하루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이제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한때 한 1000명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컸거든요. 언제 어디서도 터질지 몰라서 그 불안감이 컸는데 현재 코로나19 상황하고 방역 대책을 정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작년 1년 동안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 이런 3대 원칙 하에 가능하면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서 격리시키고 치료한다라고 하는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K-방역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치료제도 나왔고요. 또 곧 백신이 도입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역과 치료제와 백신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우리가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도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방역에 협조를 해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3차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4차 유행이 또 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4차 유행은 어떻게든지 막든지 아니면은 이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수칙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앞서 백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제 이달 말쯤에 이제 다가왔죠. 26일부터 그렇습니다. 시작되죠.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그 의료진, 이제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의료진 그리고 가장 코로나19에 취약한 분들이 이제 고령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돌보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또 빨리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쭉 해서 금년 9월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70%는 접종을 끝내겠다. 그러면 이제 9월까지 끝내면 한두 달 내로 집단 방역이라는 게 집단 면역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금년 가을부터는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겠다 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현재의 그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네.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려면 준비 사항도 철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백신 확보 물량이라든지 접종 체계 어떻습니까? 예, 현재까지 이제 계약을 체결한 백신이 5,600만 명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제 5천만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어린이들은 대상이 아니니까 빼고 나면 사실은 그보다 적은데 그보다 많은 양을 확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접종과 관련돼서는 이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혹시 이제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그분들의 그 나라들의 접종 상황을 반면 교사로 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전쟁의 도상 연습을 하는 것처럼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연습을 이렇게 2회,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4일 날 백신이 들어오고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데 아마 시행착오가 없이 우리는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계획은 이쯤에서 끝나고요. 경제 문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제 지속이 되면서 민생 경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이제 직면해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특히 큰데요. 정부가 혹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금 되고 있는가요? 예, 물론입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작년에는 추경을 4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전체 규모를 이제 이 재정적으로는 한 70조, 금융까지 합치면 한 310조 정도의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작년 1년 동안 이제 그 정부가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또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3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말부터 시작된 3차 유행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게 1,20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300~400명대로 확진자 숫자가 떨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을 금지시키거나 영업을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헌법의 23조 3항에 보면 이렇게 정부가 이 영업을 제한하거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때는 법률로 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금 제도를 만드는 게 옳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지금 국회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정부가 이걸 어떻게 만들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입법을 하는 것은 그냥 행정명령 하는 것처럼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도를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어야지 그냥 대충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이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3월 달쯤을 목표로 해서 얼마나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정부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고 당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가 잘 만들어지면 그 제도에 의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보상을 적정하게 해드릴 그런 생각인데 근데 이제 그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잘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게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걱정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많습니다. 예.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이게 재난 지원이거든요. 재난 지원. 재난 지원이지 그냥 국민들에게 다 드리는 게 아니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전 국민에게 펴면 그러면 아주 소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난을 당하지 않은 국민도 소액을 받죠. 그래서 나쁠 일은 없죠. 그게 경례가 되겠죠. 그리고 재난을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게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은 그래서 전 국민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게 얇게 주다 보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얇게 넓게보다는 두텁게 좁게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두텁게 지급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피해자를 잘 찾아내서 그분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옳다고 하는 생각이어서 저는 그것을 저의 용어로 차등 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등 지원.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지원하고 피해가 적은 분들은 좀 적게 지원하는 차등 지원을 하는 게 옳다. 이게 제 생각이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 그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손실보상법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그 논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지금 진척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 정부 내에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을 정비를 하자고 결정을 했고요. 제가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그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또 지시도 하셨지요. 네. 제대로 만들으라고. 근데 국회는 이제 여와 야가 있는데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그거 필요하다. 같이 이 지혜를 모으자.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안을 만들면 이제 국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법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시행령을 또 정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법에 기존에 있는 법에 근거 조항을 두는 것은 여야가 정부와만 합의하면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시행령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대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모든 그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법이니까 하루빨리 좀 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장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그 재난지원금이 수차례 지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국가 재정 건전성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벌써 부가세 증세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뭔가요? 사실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국채 발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고 그리고 세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세 제도를 통해서 혹시 누락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노력을 통해서 세원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출 구조 조정을 기왕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도 혹시 불효불급한 것이 없는지 이것을 찾아내서 현재 이제 증세를 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도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가적으로 이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이제 부가세 현재 세율보다 좀 높여보자 하는 안이 이제 그런 안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특별한 다른 세원을 발굴해서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나 국회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세율을 높인다든지 하면 국민들께서 이제 동의를 잘 안 해주시죠. 그래서 먼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세를 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현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관리가 실패했다 이렇게 사실상 인정을 하셨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이제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광주 같으면 거의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죠. 뭐 이렇게 아파트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광주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항상 투기 수요가 있는 것이고 이 투기 수요가 존재하는 한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금융이나 세제나 또 규제를 통해서 이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한데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그런 그 시장 원리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특히 이제 좀 과거에는 신도시를 저 외곽에 하고 좀 먼 데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도심지의 용적률이나 층고를 높여서 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꼭 이 사거나 그러니까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은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공급 시점과 지금 현재 시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 이 기간에 어떤 부동산 그 가격 관리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원래 부동산은 이제 공급 결정을 한다고 해서 바로 준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반 상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걸리는 것보다 이번에는 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해가지고 조금 더 단축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3년, 5년 이렇게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느냐? 뭐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는데도 계속 그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께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수요를 더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서울에만 30만 호 이상, 전국적으로 80만 호를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얻으면 이렇게 많은 양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공급이 돼? 그러면은 좀 기다렸다 사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 시민들에게 당장 서둘러서 무리하게 비싸게 이 부동산을 사지 않더라도 결국은 적정 가격의 부동산을 살 수 있겠다, 아파트를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만 심어준다면 그러면은 주택 가격은 안정될 걸로 보죠. 그래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앞으로 공급도 대폭 늘리고 그리고 투기 수요는 적극적으로 억제해서 부동산이 더 이상 로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기꾼들이 주택을 가지고 이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상황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주면 그러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 폭등의 배경에는 말씀하셨던 원인들과 함께 풍부한 유동자금 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유동자금을 한국형 뉴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지금 방안을 지금 내놓으셨거든요. 예. 혹시 말씀해 주시면. 예, 이제 실질적으로 시중에 부동자금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자금이 가장 많이 간 곳이 부동산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들도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부동자금을 잘 흡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판 뉴딜을 경기 진작과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 경제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이제 한국판 뉴딜 펀드를 잘 돌아가게 하면 부동자금이 일부 흡수가 되면 부동산 투기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 펀드를 정부도 좀 이렇게 좀 지원하고 해서 제도를 잘 운용을 해서 부동자금을 좀 흡수함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걸 차단할 그런 계획이죠. 그럼 그 시점은 언제부터나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해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인구와 경제 규모 격차 갈수록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대안으로 제시된 2차 공공기관 이전 이 사업은 현재 이렇다 할 진척이 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총리님 생각 궁금합니다. 예, 원래 이 혁신도시 네. 지금 우리 나주에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혁신도시를 추진한 것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저도 정부에 있으면서 함께 했었습니다마는 그 혁신도시를 만들므로 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한 8년 정도는 이제 늦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뭐 2011년에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가 넘을 건데 2019년까지는 늦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수도권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이전부터 우리 이제 당에서는 제2차 계획을 세워서 좀 이 혁신 도시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혁신 도시를 처음 만들 때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우선 각 시도 간에 어느 기업을 어디에다 유치하느냐의 경쟁이 치열했고,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서울에서 먼 데로는 잘 안 가려고 해가지고 그랬었죠. 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정부가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이게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그 기관들이나 자치단체들하고도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 그래야 이게 이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지만 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차분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라선 고속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여론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뭐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여수 엑스포를 할 때 전라선을 개량을 했죠. 그리고 복선 전철화도 했고 그때 아마 엑스포가 없었으면은 못했을지도 모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은 너무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속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도망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 국토교통부나 기재부나 다 또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또 정치권 또 책임 있게 잘 소통을 해서 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언론 활성화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하지만 현재 그 지역 언론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과다 경쟁에 이제 시장의 축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 총장님은 지역 언론 활성화에 대한 혹시 대안 가지고 계신가요? 예, 뭐 꼭 필요하지요. 지역 언론이 활성화되어야 그 지역의 민주성도 살아날 터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나 관광 이런 데도 도움이 될 터인데 사실 그 뾰족한 대안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중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언론들처럼 취재권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지역의 신문들의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제도도 우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걸 만들었는데 이제 그 재정 지원 예산도 좀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역 언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 지역 간 이제 산업 불균형 그리고 부의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면서 사회 갈등도 굉장히 그 중요한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국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에 대한 혹시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그 균형 발전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람도 거기 몰리고 돈도 거기 몰리고 또 중요한 기관도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이 그냥 경쟁을 하게 되면 불공정 경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정부가 24조 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을 지방에 네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걸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이게 수도권은 충분한데 잘 수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이거 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룩해 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의 경우에도 AI 센터 만드는 사업, 네. 광주시가 저는 그거 아주 잘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광주가 AI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등을 비롯해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예타 면제 사업들을 쫙 그 실천을 했죠. 그래서 뭐 SOC든 아니면 미래 산업이든 그런 산업을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 되지 않고는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토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이 국토를 고루 잘 활용을 해야 국가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지 수도권만 집중돼 가지고 과밀하면 경쟁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은 수도권에다가 뭘 하는 것이 쉬울지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고루 균형 발전을 통해서 전체 경쟁력을 키워나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죠. 네. 뭐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인데요. 요즘 정치권을 보면은 여야 갈등이 좀 상당히 깊게 좀 갈등의 골이 좀 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육선의 국회의장 출신의 지금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계세요.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있다면 어떤 건가요? 대화해야죠. 네. 대화. 그리고 말로만 국익우선이라고 하지 말고 국익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이익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이익 이렇게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모교 대화라는 걸 합니다. 네. 이제 총리 공관에서 지금까지 34회에 걸쳐서 갈등 사안이라든지 또 코로나 이후의 대책을 논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34번에 걸쳐서 매 목요일 날마다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해왔는데 이제 저는 그 우리 정치도 그런 대화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통합도 가능하거든요. 대화를 하지 않고는 통합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화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방법론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를 해서
뭔가 결론을 내면 또 승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화가 꼭 만들어져야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좀 편안하시고 또 우리 국가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과 협치 이게 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1년여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아 있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국정 지지도가 30%에서 한 40% 정도를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한다면 좀 성급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굳이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정부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기 관리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첫 번째 위기는 북핵 위기였죠. 북핵 위기가 지금도 상수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일촉즉발의 위기는 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대화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미 대화도 우리가 주선을 했잖아요. 참 그 하노이 회담이 정말 잘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저는 남북 대화는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위기가 이제 코로나 위기죠. 코로나 위기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에 의해서 그리고 참여 방역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드시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조금 나았다. 작년에 경제 성장이 역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인데 다른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3% 내지 마이너스 9%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관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고 성과도 냈다. 물론 국민들 덕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 위기를 잘 관리하는 일인데 사실은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있습니다.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이유는 다 있지만은 결과에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걸 최선을 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위기 관리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개혁이죠. 개혁. 우리가 그 이제 검찰 개혁했지 않습니까? 국정원 개혁도 했죠. 그리고 재벌 개혁도 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 같은 것을 만들었거든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검찰 개혁도 조금 더 가야 되고 법원 개혁도 해야 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권력기관 개혁을 했다. 우리가. 그리고 재벌 개혁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거 등등 해서 그래도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들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잘 섬기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자세이자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총리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지금 바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이제 우선은 접종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 집단 면역을 이루고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반등을 해야 되겠다. 지금 작년에 마이너스 1% 성장, 역성장이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최소한도 2, 3%는 성장을 해야 국민 생활이 괜찮을 텐데 역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제를 반등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동력을 잘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기반을 닦고 있는 것이 AI라든지 수소경제라든지 미래차, 바이오 헬스 뭐 등등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이제 규제를 혁파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또 하나 든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불평등 사회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져 가지고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불평등 사회를 어떻게든지 좀 더 더불어 잘 사는 포용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과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후보 지정에서 이제 후보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고 있어요. 이제 총리님도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기 극복에 제가 아주 최전방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 중대 본부장이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다른 생각을 못 하고 아무튼 저에게 주어진 책무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다. 특히 코로나 방역에 꼭 성공해야 되겠다. 이제 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방역이 제대로 안 되면 경제 회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전염병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고 사망자 나오고 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거운 책임이 너무 커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에서는 대선 출마는 뭐 시간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좀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뭐 주변 지지자분들께서도 대선 출마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강권하거나 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논의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대선 문제는 좀 말씀하시기가 좀 민감해서 그러신가요? 지금은 이제 실제로 네. 이제 국무총리직이 굉장히 무거운 직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현재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위기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선이 내년 1년 앞으로 이제 다가왔어요. 그럼 어차피 정치권에서는 활발하게 이제 움직임이 시작될 텐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대 선거에서 전략적 이제 투표로 해서 선거 판세를 많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차기 대선에서 호남 지역민들이 선택할 시대 정신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역시 개혁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광주는 항상 개혁을 손들어 줬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저런 개혁을 했지만 광주 시민들께서는 아직도 미진하다. 제대로 해라라고 판단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다 하지 못한 이 개혁을 완수하는 일이 아마도 다음 대선에 시대 정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정세균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어요. 네, 사람으로서의 정세균의 꿈과 희망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예. 어떤 것을 꿈꾸고 계신가요? 예, 사실 제가 아주 힘들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는 친구들이 중학교도 가지 못했거든요. 저도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기초적인 일,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교육받는 일, 그런 기회 균등. 그래서 좀 우리 국민들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정 그룹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광주를 생각하면 5.18 정신을 비롯해서 광주 학생 운동 등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민주화의 성지라고 하는 자부심, 존경심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광주도 좀 잘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에도 성공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앞서가야 된다. 특히 이제 당장의 산업보다는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해가지고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지만은 국제적으로도 민주화의 성지이면서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광주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AI라든지 이제 그린 뉴딜 오늘도 이제 수소 발전소 기공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지속되어서 미래 산업의 이 중심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국가적인 화두가 되어 있어요. 네네. 저는 그게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주형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꼭 성공을 해서 다른 이 여러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고 또 그게 중심이 되어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 그래서 이 격차가 좀 줄어들고 뭐 모두가 평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공정하지 않은 그런 포용 사회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시간은 거의 다 이제 끝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그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한 해 정부를 믿고 잘 함께 해주셔서 K 방역이 국제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까지는 우리가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여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가 민주화를 뛰어넘어서 산업화에도 앞장서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총리님의 생각과 깊은 고민 알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코로나19 종식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방역 대책과 시민들의 협조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KBC 특별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